정신분석 이론 마지막 강의 제1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 대로 엮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있는 대로 오늘 자아심리학, 대상관계론, 자기심리학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에서 이러한 이론이 응용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자료는 제가 쓴 코호세 자기이해라는 글인데, 이 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호세 자기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기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서로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다 우리가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비교하는 부분들, 그 부분만을 제가 굵은 글씨로 추려놨는데 그 부분들만을 좀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리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심리학적인 그 견지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서로 다르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결여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자기심리학에서는 이 공감결여, empathic failure죠. 이 공감결여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병리적인 요소가 생겨나는 주된 이유로서도 이 공감결여 용어가 언급이 됩니다. 일단 자기심리학 견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아직은 조각 나 있는 자기란 자기는 발달 과정에서 이 대인관계를 통해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조각 나 있는 자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죠. 이러한 개념은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는 자기심리학 얘기입니다. 자기심리학. 근데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자면은 비슷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그것이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통합 아니겠어요? 이러한 개념은 클라인의 발달 이론과도 그렇고 또 말러도 그렇고 둘 다 대상관계 이론 학자죠. 말러도 그 분리개별화 과정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 두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결국은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통합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피아제는 이제 발달 이론으로 보자면은 그 자기심리학도 아니고 대상관계 이론도 아니죠. 인지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의 시점에서 볼 때도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의 시점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아심리학,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세 가지 심리학 중에 하나죠. 지금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기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아심리학. 이 자아심리학은 어떤 개념이냐? 이 일차적 자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자기는 외부와 경계를 긋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는 결국 자기라는 개념을 설정하게 하면서 독립된 개인의 위치를 다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시기, 그러니까 이제 조각나 있는 부분들이 통합의 시점을 거치는 시기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게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 그 이론들이 말하는 이 공통된 시기의 부분이 분명해지려면은 이 경계를 더더욱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된 자기가 하나의 통합된 자기가 되려면 그만큼 나라는 경계가 담이 분명해야죠. 이 작업을 이루는 대표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표현이 또 각각이 다릅니다. 일단 위니코트가 말한 말에서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최적의 좌절이라는 위니코트의 표현은 우리의 이론으로 보라면은 이 대상관계 이론이죠. 위니코트 대상관계 이론,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I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거절. 이것이 결국은 최적의 좌절이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거절. 이것을 경험함으로 독립된 존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면서 코웃은 이것을 오늘 위에서 제목이 된 대로 공감결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겠어요? 자기심리학이죠. 용어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여기 차이점이라고 좀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구분이라고 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코웃에게 이러한 이론은 실제 정신치료에서 치료자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발전된 개념이기 때문에 공감의 의미가 더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둘 다 공통점은 이 좌절을 통해서 자기라는 영역을 독립시키고 자기를 독립시킨다는 말은 자기 경계를 공고히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론의 차이를 조금 구분할 수 있겠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성장을 위해서는 통합의 과제가 필요하고, 통합을 위해서는 경계가 더 분명해야 되는데, 이럴 때 흔히 좌절, 공감결여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상처죠, 상처. 약한 상처는 오히려 자기 경계를 세우고 독립심을 키워준다.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준다, 이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 자기심리학이나 대상관계 이론에서 모두 다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얘기한 이 좌절을 통해서 자기 경계를 세운다. 이 부분을 그러면 자아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아심리학의 측면을 또 봐야 되죠. 이 자아심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 2차적 자기를 통한 자아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차적 자기가 뭐고 그것이 왜 좌절과 관련이 있을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봐야겠죠. 프로이드는 언급하기를 대상에게 카덱시스를 이룬 리비도가, 즉 나의 애정, 나의 리비도적인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부착시킨 거죠. 근데 그게 되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카덱시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디카덱시스라고 말하거든요. 디카덱시스. 카덱시스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되돌아온다는 거는. 근데 왜 되돌아오냐 이런 말을 잘 설명은 안 했는데, 결국 그것은 거절을 통해서 자신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상대방에 붙인 카덱시스가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본인이 회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제 다시 그걸 떨어뜨려서 되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돌아올 때는 이드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아로 되돌아오면서 결국 이드가 자아에게 권한을 이행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은 이제 나가 있죠. 자기가 있으면은 이제 원본능 읽고 자아가 있다고 일단 그려봅시다. 초자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루고. 근데 원본능에서 대상에게 이제 카렉시스를 해요. 에너지를 이제 딱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절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갈 때는 이 원본능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자아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준 에너지를 다시 디카덱시스 할 때는 자아로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본능에서 주고 되돌아받을 땐 자아에서 받고, 그러면은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 되돌아받는 게 2차적 자기애거든요. 자기애라는 말은 에너지가 자기한테 몰린다는 뜻이니까 대상에 에너지를 대상에게 붙였다가 2차적 자기애, 다시 되돌아받는. 1차적 자기애는 이제 원래부터 에너지가 자기 안에 있는 걸 1차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상애로 붙이고 다시 이제 되돌아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점점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자아로 가잖아요. 그럼 자아가 점점 커진다. 그게 바로 자아의 성장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설명에서 결국은 이 대상애가 떨어져서 2차적 자기애가 되는 요 시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표현을 프로이드가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것은 좌절이라는,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위니콧의 최적의 좌절이나 또 코옷의 그 공감 결여나 다 언급이 비슷한 의미라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 그 적정하는 그 대상의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는 경계가 더 분명해지고 분산되어 있는 내 자신이 하나의 통합된 자기로 경계지어진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시점을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분리불안, 먹혀버릴 것 같은 공포,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대두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어머니랑 완전히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이고, 먹혀버릴 것 같은 공포는 어머니가 완전히 자기를 흡수해서 자기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죠. 즉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을까, 혹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인데, 이것이 바로 대상과 내가 서로 분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의 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태도. 대상관계 이론에서 결국은 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반응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앞서서는 그 최적의 좌절이라는 표현을 썼고, 최적의 좌절. 또 공감 결여 앞에도 대개는 소소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또는 적당한 그런 말이죠. 결국은 이 거절이라는 것들이 적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태도죠. 적당한 수준의 어머니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 이 엄마와 자신이 더 건강하게 분리되고 자기의 경계를 더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이 단계를 이제 그 자기심리학 개념에서도 또 설명할 수 있죠. 자기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에 이중축 이론이 등장한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소한 공감결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감결여는 공감결여인데 마이너, 어느 정도 적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공감결여에서는 오히려 건강하게 자기의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과대자기 이상화 부모상이라는 단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것은 그 자기도 완벽하고 대상도 완벽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 좌절을 통해서 깨어질 때, 자기도 100점이 아니고 부모도 100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환상 속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신을 100점 취급하는 그런 그 방어적인 태도죠. 현실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위안하는 태도입니다. 과대자기 이상화 부모상. 그래서 이러한 그 과대자기 이상화 부모상은 자기가 분해되지 않고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즉 자기가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위안을 준다는 것이죠.
발달 단계에서 소소한 공감 결여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구조물들은 적절히 통합되어 하나의 개인으로 자기를 세우나 그렇다고 두 가지 축이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거절을 통해서 나의 영역, 남의 영역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을 자기심리학은 독특하게 이 과대자기와 이상한 무모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한 설명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결국은 그 자기심리학, 대상관계이론, 자아심리학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유념할 만한 것, 지금까지 정리한 것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 분열되어 있는 자기가 통합되는 자기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대상도 마찬가지죠. 분열되어 있는 대상이, 파편화되어 있는 대상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합쳐진다는 것. 그게 이제 1차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이론에서 생각하는 바, 이러한 그 통합,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적당한 수준의 좌절, 적당한 수준의 대상에 의한 거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표현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했지만은, 그 자아심리학에서는 주로 쓴 표현이 뭐였죠? 2차적 자기외, 그리고 디카렉시스, 이런 표현 있었는데,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적절한 좌절, 그리고 분리개별화, 뭐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냈고요. 그리고 자기심리학에서는 공감결여, 이런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치료 과정도 결국은 그러한 발달 과정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치료의 과정은 결국 이 정상 발달 과정과 흡사합니다. 환자는 치료 상황에서 퇴행하면서 과거 이 공감 결여의 시점에서 보이는 과대자기와 이상화 부모상을 전이로 제한한다. 이거는 발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치료자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게 해서 통합된 자기를 세우도록 돕는데, 이 시점은 각각의 이론의 접근에 차이가 있다. 즉, 지금 여기 말, 환자는부터 통합된 자기를 세우도록 돕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자기심리학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과대자기 이상화 부모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기심리학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그리고 공감결여라는 표현도 자기심리학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면 다른 이론들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자아심리학. 자아심리학에서는 치료의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이 균형이 중요하다. 이드 자아, 초자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는 2차적 자기를 통해서 자아가 발달하고 또 다른 대상 카렉시스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일단 2차적 자기가 이루어져서 자아가 힘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대상 카렉시스가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이 이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자아심리학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자아심리학과 그 자기심리학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온스테인이 얘기한 대로 이 자기심리학은 이 자기와 대상이가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자아심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를 이 자기심리학이 잘 극복했다. 그 자기심리학을 조금 더 두둔하는 표현이죠.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은 이 고전적인 정신분석 접근, 이건 결국 이제 자아심리학적 접근이죠. 자아심리학에서 그 자기 환자들을 접근하다 보면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심리를 이 자아심리학이 잘 설명을 못 해낸다는 것이죠.
자아심리학은 얘기한 대로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왔다 갔다 이 설명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라는 것도 나한테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성장했으면 빨리 또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나한테 있던지 아니면 남한테 가든지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키우긴 해도 결과적으로 다시 또 상대방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심리학은 에너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에너지가 따로 있고 상대방을 향한 에너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에너지는 주로 과대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상대방을 향한 에너지는 이상화부모상이라는 에너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심리학 개념에서는 자기를 향한 에너지가 쭉 있고 또 상대방을 향한 에너지가 쭉 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관계 이론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 과정, 치료 과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합 과정인데 자기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이게 이제 치료의 과정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의 태도다. 치료자의 태도다.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발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 치료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통합된다 이거죠. 그럼 뭐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는 어린 시절에 중요한 대상의 역할을 맡되 예전과는 다르게 선하고 적당한 어머니가 되어서 환자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좋은 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치료자가 결국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good enough mother라는 것은 보통의 어머니라는 표현과도 흡사한데 대충 좋은 엄마다 이런 뜻이에요. good enough. 적당히 좋은 엄마인데 뭐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아이한테 뭐 좋은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특히 뭐 2-3살, 만 2살, 3살 요 사이에서 아이가 이제 제대로 자기를 구축하려고 할 때 엄마한테 때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이 뭐 항상 어떻게 좋은 행동만 하겠어요. 나쁜 행동도 하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무난하면 그만하면 좋은 엄마들을 되게 좋은 일들을 나쁜 행동보다 조금 더 많이 하죠. 그러면은 통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되게 이제 극단성이 나타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통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팽배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이유를 대상관계 이론은 아주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어머니가 일관성이 없고 나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관계 이론을 또 자기심리학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치료자가 제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엄마, 그런 엄마를 뭐 여러 표현을 쓰는데 수용적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 또 최적의 사절을 주는 엄마, 이런 엄마예요. 다시 말하자면 환자가 안전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에서 적절할 만한, 견딜 만한 좌절을 주는 거. 이거는 지금 누구 이론이죠?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죠.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적당한 좌절을 주는 게 치료입니다. 치료 현장에서도 보면은 충분히 이 사람을 편안하게 받아줄 만한 환경이 되되 그 환경 안에서 이 사람이 견딜 만한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과 달리 이 자기심리학에서는 좌절을 치료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좌절 자체로서는 치료가 아니다. 상처 자체가 치료가 될 수는 없다. 상처가 적당한 양이면은 그게 그러면 치료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심리학에서는
공감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산관계 이론,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적절한 좌절의 수준에서 보면은 좌절을 감내하고 적응하는 것은 대부분 환자의 일단 적절한 좌절만 주면 되고 결국 거기서 성장하는 것은 환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책임의 좀 느낌이 많은데 자기심리학은 이 좌절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은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진 않아요. 아까는 충분히 좋은 엄마는 당연히 되게 적정한 좌절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기심리학에서는 당연하게 취급은 안 하고 반드시 좌절할 만한 이유를 반드시 공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너에게 인정을 못 해주고 공감을 못 해줘서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치료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심리학의 아주 미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대상관계 이론보다 자기심리학이 훨씬 더 내담자의 상황을 인정해주는 꼴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보다 더 심하게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입장이에요. 가끔 내담자가 그 표현을 쓸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부당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나쁜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적절한 수준이었다면은 아주 과도하게 비난한 게 아니라 흔히 이 정도의 자기 잘난 입장을 상대방이 보이면은 당연히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대상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아마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내담자 편이 돼서 본인이 이제 비록 이 생각이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자기의 어떤 의도를 보인 것에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보복의 태도를 보일 때 당신이 상당히 거기에 긴장을 하고 놀랬겠구나. 또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아서 실망했겠구나 라는 오히려 내담자 편이 더 되어주는 경향성들을 보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합리성을 떠나서 얼마나 더 내담자 편을 더 드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가장 쉽게 결론이 낼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대상관계 이론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심리학자 입장으로는 훨씬 더 내담자에게 다소는 비합리적일 정도로 내담자 편이 더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치료적인 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이 말을 소화해내는 내담자의 수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심리학이 주로 당연하고 대하는 내담자들은 자기애적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객관성을 지적해봤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그 객관성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정말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치료적이냐 이런 부분보다도 내담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할 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개념, 자기에 대한 경계 개념을 제가 도식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이 도식이 모든 이론을 다 개운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그 차이점들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발달의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는 그 통합이라고 그랬죠. 통합. 이것은 자기 경계를 세운다. 자기 경계를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좌절이죠. 대상의 반응. 대상의 영향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자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이 통합과 좌절의 주제를 모든 이론에서 다 다루지만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의 그 결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자아심리학에 해당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대상관계이론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위치상으로는 위에다가 그려놨는데 자기심리학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 부분은 둘 다 외부 대상에 대한 측면들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나라는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경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이론의 틀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자아심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자아심리학은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주로 이제 원본능이라는 핵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자아의 경계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모든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외부랑 맞닥뜨리면서 너와 나의 경계를 세우는, 이것은 이제 우리 아까 이론으로 보면은 뭐 1차적 자기, 2차적 자기의 카덱시스, 비카덱시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보면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줬다 되돌려받았다, 줬다 되돌려받았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능이라는 핵심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외부랑 계속 교류를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독립적인 인간 구조를 지칭하는 이론입니다. 반면 대상관계 이론은요, 이 자기라는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자기라는 경계를 오히려 대상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라는 경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대상이 교류를 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라는 경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핵심 세력이 자기 안에는 거의 없고 대상에게 거의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론의 차이는 이제 인간의 본능에 대한 개념에서의 차이로도 금방 구분이 돼요. 즉 자아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의 원본능 안에 일단 리비도 그리고 또 공격력 이런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성장한다는 거죠. 마치 꼭 전기 배터리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터리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데, 대상관계 이론에서 자기의 에너지라는 것은 대상 추구 욕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실은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은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케야 어떤 목표냐? 플러그로 어디가 있는지 찾는 정도 수준의 욕구다라는 거예요. 대상 추구라는 거. 대상이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찾는 정도의 수준의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심리학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대상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을 찾아서 대상에게 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 고작 그 에너지고 대부분 대상이 자기 경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제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자기 경계를 만듭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쓰는 표현들이죠. 반면 이제 자기심리학은
대상도 중요하고 자기도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과 사뭇 다릅니다.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이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다르지만은 결국 자기 경계가 만들어지면은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자아심리학이나 대상관계 이론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경계를 세운 것으로 혼자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개념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심리학은 평생 그 대상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 자기와 대상은 늘 이 애매한 교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나중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대상과 자기가 이렇게 서로 맞닥뜨려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를 세우는 담이 돼요. 대상이 사라지면은 경계도 애매해지고 자기라는 존재, 자기라는 경계도 허물어집니다. 자기 대상을 저는 그래서 이 경계를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보통 그림으로 도식화를 합니다. 자기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라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에너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영양분이라고도 설명하죠. 심리학적 산소다 뭐 이런 표현도 쓴다고 들었죠. 그만큼 자기 대상은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로 쉽게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자면은 대상과 자기가 서로 맞닥뜨리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놓이게 되는 모종의 것을 이제 자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자기라는 존재가 확고하게 생각해서 대상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경계가 지워지는 독립된 존재라는 그런 개념은 자기심리학에서는 없다. 늘 대상이 옆에 있을 때에만 이 상대적인 입장으로 자기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심리학은 평생 타인과의 교류, 의존적이거나 착취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이용하거나 이런 교류 관계들을 평생 유지한다는 기조에서 서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심리학과 자기심리학에 있어서 인간심성의 구분의 좀 차이를 통해서 접근 방법의 차이를 다루고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경계로 나눴죠. 그래서 이 경계를 이제 흔히 리프레션 베리어다. 억압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서로 경계를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억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무의식적인 영역이고, 억압 위에, 이 위에 서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그 경계, 베리어, 이것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두 부분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영역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에 놓여 있다면 무의식은 아닌 거고, 무의식에 놓여 있다면 의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서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그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영역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치료적인 접근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분에서 물론 자아심리학에서의 치료의 접근 방법은 당연히 의식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 경계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오직 의식을 통하여서만 무의식의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의식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알려면은 결국 의식이라는 이 창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하고 작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 때문에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식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전 영역은 다 치료적인 영역 안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의식의 모든 영역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그 중요한 차이를 바로 자기심리학이 잘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기심리학은 심지어 그 의식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으로 말하면 이 윗부분이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말하면 지금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의식의 영역인데도 접근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의식인데도 접근이 안 되느냐? 이거는 이 수평적인 분리, 리프레션 분열처럼 이 수직적인 분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수직적인 분열, 이 그림이에요. 이 분열을 통해서 인간이 또다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은 의식과 무의식이 나눠지는 특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어느 한쪽 영역이 동시에 다른 영역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의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쪽 영역에 있는 부분과 이쪽 영역에 있는 부분이 양립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부분으로만이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동시에 두 부분을 같이 접근할 수 없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으로만이 접근해서 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분홍색 화살표처럼 이쪽 부분을 직접 접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을까? 의식인데 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을까? 이런 부분이 그 자기심리학에서 말한 이 고립되어 있는 이 파편화된 자기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섬이라고 흔히 표현했었죠. 이렇게 인간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자기애적 상처가 크면은 커서도 통합되지 않고 평생 고립된 채로, 파편화된 채로 섬처럼 남아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심지어 이 붕괴불안, 붕괴될 것 같은, 자기가 조각조각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유발하는 하나의 규범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섬처럼 나눠지는 파편화된 요소가 바로 이 수직적 분열로 나눠지는 겁니다. 수직적 분열로 파편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이 수직적 분열로 나눠진 부분은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통합된 영역들로만 접근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처음부터 이 수직 분열이 이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영역에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거만한 자기 영역, 과대자기적인 요소,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접근해봤자 치료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심리학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리게 다루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아주 불합리한 요구거나 불합리한 자기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들, 이러한 태도가 자기심리학의 접근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기심리학에 해당되는 그런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 방법을 상당히 조심해서 영역을 좁게 들어갈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담자가 그 표현이나 내용들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웃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의 특성들을 조금씩 구분을 해보고 치료 환경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봤는데, 결국은 치료는 발달과 매 한 가지고
치료라는 것은 결국 발달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발달 과정을 이제 넘기는 부분이죠. 병적인 상처가 있는 이러한 단계를 해서 건강한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 상태의 사람을 건전한 발달 단계를 통해서 재성장시키는 작업이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에서는 항상 필요한 게 통합과 이 자기 경계의 공고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좌절, 적절한 수준의 거절, 이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아심리학이나 대상관계 이론은 얼마나 적절하느냐, 이 좌절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적절하냐, 이 부분에 핵심이 있고, 하지만 자기심리학에는 단순히 적절하느냐의 영역을 넘어서서 얼마나 또 공감적이냐, 그 좌절에 대해서 미안해할 수 있고 좌절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수용하는 태도, 조금 더 내담자의 그 뜻에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자기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각자의 이론적인 차이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명백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론의 차이들이 실제 내담자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자아심리학은 스스로 에너지 발현을 해서 스스로 상대방과 교류하면서 스스로 경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독립적이고 견고한 자기 경계를 갖는 그러한 그 내담자한테 이론이 참 잘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은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경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론적인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그 부모의 어떤 양육 과정이 그 본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내담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론적인 틀이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심리학은 상당히 그 미묘하고 여린 어떤 그 심성을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자기애적인 그 틀에 흡사한 그 여린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이 자기 심리학적인 견제가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다 자기 심리학으로 이해하고 어떤 대상이든 다 그 대상관계 이론으로 이해하고, 즉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짜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무난한 게 좋기 때문에 이 세 이론 중에서 어떤 내담자가 오면은 가장 걸맞는 이론에 통해서 내담자를 설명해내고 내담자가 접근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료 방식에 있어서도 자아심리학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되게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많고, 또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치료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자가 하나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서 건전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 또 자기심리학은 치료자가 이제 이 여린 사람을 잘 대우해 주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바와 같이 내담자를 잘 보존해주고 감싸주고 그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를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이론들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확인하시면서 이거를 각각의 이론으로 따로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같은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시기에 대한 설명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각각의 이론들은 어떤 관점에서 쳐다봤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12주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심리학 이론의 기반을 다시 다져가신다면은 앞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 자기 이해,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